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광주입니다. 오늘은 해외로 나가보겠습니다. 해외로 또 나가야 돼. 해외로 오늘은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이 저기 저 중동에 있는 건설 노동자 또 해외에 있는 여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또 우리 방송을 많이 시청한다고 소문이 난 거 알죠? 많이 든 데가 보면 베트남, 베트남, 중국, 그다음 뭐 멕시코, 하여튼 뭐 기타 등등 그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우리가 그 한강 그 작가 뭐 무슨 뭐 멤버상 무슨 상 탔잖아요. 그런 위대한 상, 해외에 진짜 지명도 높은 상을 탈 수 있었던 비결이 결국 번역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 번역. 걔들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 이 방송도 아까 베트남, 뭐 중국, 뭐 홍콩, 뭐 카카오, 뭐 등등 할 거 없이 이게 현지어로 번역이 되어서 방송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번역에 내 생각에는 그 통역이 문제비 될 게 우리 꼰대랑 내랑 이 얘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우리가 1차 번역. 1차 표준어를 한번 번역을 한번 해줘야 돼, 이게. 1차 국내어 번역. 국내어 번역. 자,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번에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펀드 비과세.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었죠. 작년 2월달 이후에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모든 제도가 처음 나올 때는 왁자지껄해.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이제 그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가 싹 죽어버려. 그러면서 이게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지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네. 실제로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입하고 있죠. 그렇지. 네, 많이 가입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예전에 또 IS의 계좌와 비교를 하면서 IS의 계좌보다 우선순위가 더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 관련돼서 Q&A 한번 해보죠. Q&A. 간단하게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 이제 어떻게든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걸 과연 국내 예를 들어 펀드라든지 국내에 만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제는 글로벌하게 해외 펀드, 해외의 투자 시각을 더 넓혀야 되는 시점이다. 이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펀드에 대한 그런 이제 해외에 투자한 펀드라고 아무거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이 펀드에 뭐냐면 해외 주식의 60% 이상 하는 펀드, 그리고 3천만 원까지, 그리고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전에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외 주식 60%라도 영내 펀드라고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 개설된 역외 펀드 같은 경우는 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 공모형 펀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글로벌 인컴 펀드라든지 그다음 베트남, 뭐 중국, 인도, 그다음 유럽 쪽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고 최근에는 뭐 중국 쪽 비중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해외 펀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라이브가 많지도 않다는 게 현재로서는 약간 좀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 실제로 제 고객들도 이게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비과세 해외 펀드 계좌잖아요. 이 계좌의 의미를 잘 몰라. 그냥 일반 어떤 하나의 펀드, 이렇게 펀드 상품, 이렇게 종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좌거든. 자, 계좌하고 종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라고? 계좌하고 종목하고 뭐 일단은 계좌는 바구니죠, 바구니. 어카운트에 바구니. 종목이 계좌 집에 놀러 갔지. 그렇지. 그래서 이 바구니도 바구니. 이게 이 계좌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바구니 속에
다양한 종목 이제 펀드, 다양한 펀드들을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어 넣고 그 속에서 이제 이 펀드에 갔다가 저 펀드에 갔다가 이제 그 펀드 바구니 내에서 집어 넣은 펀드 상호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구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3천만 원 소리가 아니고 이것을 많이 오해하시더라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꼰대 말도 맞고요. 이게 꼰대 말 취지가 맞는데,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신에 그 해외 전용 펀드 그 코드가 따로 있어. 쉽게 말하면 그 절세 뭐 A 유형, 뭐 C 유형 이 펀드마다 유형이 있는데 해외 전용 펀드 유형이 따로 있고 그 펀드만은 또 가입을 가능해. 한 개면 가능한데 이제 꼰대 말처럼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꼰대 말처럼 여기는 해외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해외 ETF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까지 거래를 하려면 꼰대 말처럼 계좌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증권회사나 이런 객장에 바로 가서 이렇게 가입할 때는 계좌라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종목이나 상품별로 이렇게 하더라고. 일반 펀드 하나 가입하듯이. 근데 계좌를 하는 게 유리하지. 그렇죠. 제대로 된 이양할 거면은 만나서 이렇게 해 나가면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유연하고 그렇지. 좋다라는 거. 한번 그 여기 뭐 그 네이버 매거진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간단하게 하나 짚어볼까요? 네. 자, 내가 질문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요건은? 뭐 60% 이상 해외 주식 투자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내 개설된 펀드, 즉 그 글로벌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는 영외 펀드는 제외됩니다. ETF도 가능한데 상당히 제한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국내에만 이제 상장된 거.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대상들은 미국에 상장된 것만 활용한다면 진짜 그 무수히 많은 투자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혜택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만 혜택을 좀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ETF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ETF가 따져보니까 또 주식에만 투자하는 ETF에 넣어야 하니까 ETF가 종목이 12개밖에 안 된대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제한적이죠. 예. 자, 그러면 옛날에도 이런 해외 펀드 비과세가 있었다 그래요. 2007년, 8년 때 우리가 확 망했을 때. 그렇지. 망했을 때. 그때 좀 확 망해먹었지 뭐. 투자를 좀 해야 되니까 했다는데 그때하고는 뭐가 다른가? 그때랑 다른 점은 일단은 이게 그 매매에 대한 차익뿐만 아니라 그 환차익, 즉 해외 펀드이기 때문에 환차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즉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투자하지만 그걸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현지 통화를 투자를 하는데 그 차익 부분에 대한 것도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게 좀 그때랑 달라진 점이지. 과거에는 그냥 사고 파는 그 순수한 그것만 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서는 손해 나지만 또 환율이 이상해가지고 환율 이익을 생기면 그것조차도 환율 이익조차도 비과세를 한다. 그렇지. 예. 비과세 범위가 넓어진 거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럼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ISA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 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연금저축만 하더라도 연금저축 계좌만 하더라도 18세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죠. 아이고나 그건 맞다 제안해. 봐봐, 꼰대 왜 요즘 꼰대 왔다 갔다 해. 좀 전에 그죠. 쟤랑 방송국 같이 해놓고 어린이 금융상품 활용법 해놓고 맞아. 왜 그래? 자,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이거는 자. 하나도 없구나. 그렇지. 이게 또 특이한 게 연금저축 계좌랑 비슷하게 활용이 가능해. 이게 보시면 이게 또 하나 또 팁인데 이게 연금저축 계좌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이 상품은 자산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어. 꼰대 얘기한 것처럼 ISA 계좌는 제한이 있는데 얘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 말에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배우자나 아들도, 자녀, 딸도, 뭐 미성년자나 네. 유치원생이나 뭐 상관없다 이게. 그렇죠.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네이버 팟캐스트, 네이버 캐스트라고 TV 캐스트죠. 거기서 우리 연금저축 계좌 어린 상품 활용법이 있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행한 건데 그거. 우리가 진행한 건데 이런 그 저작권 그죠? 그 저작권 어디서 받아야 되노? 그 네이버 그럼 네이버만 살이 쪘네. 네이버만. 그래서 네이버 살이 쪘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배우자나 자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애들이나 와이프한테 3천만 원까지 세금 없는 계좌를 다 틀 수 있다는 소리고 4인 가족이다라면 1억 2천까지죠.
예. 셀러맨한테 1억 2천이면 큰 돈이죠. 예. 책 광고. 그 월급의 참여와 출간 즉시 베스트 진입. 가격. 쇠주 4병. 그렇지. 누구나 그래서 이거는 벌벌 떨던 그래서 우리가 3천만 원 볼 게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해 조건을 보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 자산가들은 연금저축 계좌 마찬가지로 자식들, 배우자 다 가입시킵니다. 자 언제까지 얼마까지 입출금이 제한되지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배펀드 비과세 계좌가 내년 말까지죠. 2017년 말까지. 네. 2017년 말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딱 2년간 가입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10년 동안 어쩌는 게 헷갈릴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럼 10년 안에 중도에 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안 빼면 또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이라 하는데 3천만 원을 10년 안에 왕창 집어넣어야 되냐, 2년 안에 넣어야 되냐, 10년 안에 넣어야 되냐, 이렇게 복잡할 것 같아. 그렇지. 이거 한번 정리해주면 2012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는 그 인출하고 추가 불입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라는 거지. 2017년 전에는 내가 일부 금액을 1,000만 원을 뺐어.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불입했다 해도 3천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가입이 끝난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신규 가입이란 이런 건 안 돼요. A라는 펀드를 가입했으면 B라는 펀드 신규 가입은 안 돼. 대신에 이제 A라는 펀드에서 돈을 더 넣거나 더 빼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천만 원에서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뺐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뺐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뭉치 말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이제 계좌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좌 내에 이 해외 비과세 펀드 계좌 내에서 펀드 여러 개가 설정돼 있고, 그 펀드 내에서 A, B, C 세 가지를 설정했다면, 이 A에서 1,000만 원 빼서 B로 옮기는 것은 괜찮은데, 그죠? 그것을 계좌 자체에서 빼버리고 인출해버리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내년까지는 되는데, 그렇지. 2018년 이후부터는 그렇지. 뺐던 것을 다시 박을 수는 없다. 그렇지. 박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된다. 그죠? 그렇지.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또 팁이 나오는데 이게 10년 이상 비과세라고 있잖아요. 10년 이상 비과세. 그래서 그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2016년 말까지 지금도 투자를 해.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이후에 그 전에 돈 싹 빼. 수익이 났다면 싹 빼. 그러면 3천만 법인 내에서 일단은 수익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시 또 가입을 해. 또 해. 그때 내년 말까지. 17년 말에 그 전에 거를 다 판매를 해서 수익을 보고 다시 17년 말에 새로 마지막 시점에 딱 가입을 하면 3천만 원이 새로 세팅되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투자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12년까지. 12년 가까이 되네. 이거를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펀드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증권회사 객장에 갔을 때 이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해외 비과세 펀드는 최장 10년까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창구에 있는 직원이 만기를 몇 년으로 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 일종의. 그럼 우리가 10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년입니다 해놔야 돼요. 이것을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만기요 3년으로 해주세요 이러면요. 10년인데도 불구하고 3년째 되는 날 끝나요. 그리고 다시 못해요. 다시 못하고 또 최장 10년이니까 이 10년이 되면 무조건 하고 자동 환매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적절히 끝까지 버티지 말고 적절할 때 환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꼰대 말 정리하면 하더라도 내가 한 3년 뒤에 쓰겠다 이렇게 생각 마음을 들어도 일단은 기간은 10년으로 무조건 길게 해놓자. 그렇게 해더라도 이게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또 환매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크게 확장시켜 놓자. 자, 뭐 이 정도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해외 펀드 비과세 해외 펀드에 대해서는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예, 대략 정리가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해외 펀드도 많잖아요. 그렇지. 예. 이 해외 펀드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다 좋다 이거야. 그럼 뭐 어느 쪽 해외 펀드들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 올릴 것 같아요. 길게 봤을 경우에 이거는 10년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고 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간다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수익이 나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품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익성, 즉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 이 해외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 증식 수단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게 그 성장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기업을 보든지 나라를 봐야 되는데 기업을 보면은 성장성이 높은 국가들,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미국을 주도로 한 그 IT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기타 이런 것들,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의 그 성장성이 앞으로는 더 증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본다면 또 고성장 국가들 있죠.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고 그 부채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6% 중반대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고, 중국이라든지 뭐 기타 뭐 GDP 성장이 높은 인도라든지 뭐 요즘 최근에 베트남 펀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죠. 신흥국들 조금 이제 길게 보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신흥국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눠 놓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죠.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계좌 높은 한 바구니에. GDP 성장 높은 나라들 비중에 그 포션을 늘려놓으면 뭐 당장 뭐 변호성 커질 수도 있겠지만 10년 뒤 쭉 열어보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성장성과 내 자산 증식을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선택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뭐 또 이 아이 그 비과세 펀드를 하려고 한 약간의 어떤 정려에 관련된 팁도 있고 등등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조금 더 그 공부를 해보시고 하나 더 마무리 해볼 거는 우리 ISA 계좌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이 ISA 계좌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비과세 해외 펀드 계좌보다 좀 덜 활성화됐어요. 네, 예. 예, 덜 활성화됐는데 어쨌든 이 ISA 우리가 방송에서 그래서 그랬나? 그렇죠. 우리 영향이 크지. 근데 얘들이 은행이나 적은 애들이 잘 몰라. 우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애들 아직 감이 없어, 얘들이. 감이 없어. 월급쟁이들이라서 그래. 자기가 오너라 해봐봐. 직원들이 우리는 쫓아올 건데, 그죠? 그렇지. 어쨌든 이 ISA 계좌는 원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과세 해외 펀드 비과세하고 계좌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잘 활용시켜주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ISA 계좌하고 해외 펀드 비과세 계좌를 어떻게 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팁으로 좀 정리해 봅시다. 그 계속 정리를 하자는데 뭐 또 뭐 정리해 줄까? 그러면 일단 ISA 계좌는 제 생각에서는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과를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그게 이제 1분기 지나면 6월 달에 보면 각 그 금융사별 그 한 분기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사들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많이 아프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야지만 또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몰릴 거니까. 그리고 ISA 계좌는 한번 빨대를 꼽으면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시는 여러 다른 그 증권사에 빨대를 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는 저는 뭐 급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다. 만약 하게 된다면 ISA 계좌 같은 아까 우리가 해외펀드 비과세의 계좌에 담을 수 있는 해외펀드들을 좁혔지만 특히 이제 ETF 같은 경우는 해외펀드 비과세는 주식에 투자하는 ETF만 가능한데 이 ISA 계좌는 어떤 형태의 ETF도 다 가능하니까 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호 ETF 투자 부분에서는 좀 적절히 상호 보완적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해외펀드 비과세에 가입하기 힘든 것들을 힘든 ETF는 ISA에서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또 해외펀드 비과세에서는 이렇게 뭐 이자나 배당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보고 이제 과세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ISA로 가져오면 그런 것들도 다 최대 200만 원,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인해서 비과세가 되니까 그런 등등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잘 알면 조금 이제 활용이 되겠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각 계장별로 장단점을 이제 섞는 거, 그렇게 하면 뭐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네. 예. 야,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뭐 한해지, 은해지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다음에 과연 해외 펀드에 은해지가 나은지 한해지, 그게 해지, 환율위험을 내가 방치하는 게 나은지 환율위험을 내가 미리 예방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래요. 이거는 뭐 조만간 방송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고 최근에 그 미세먼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경유가스 올린다고 하니 좀 짜증이 납니다. 날씨도 더운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니까 그때 뭐 우리가 네. 전기차 이런 것도 테슬라. 네. 근데 전기차도 자세히 분석한 거 보니까 전기차도 굉장히 이게 환경 오염에 심각하더라고. 그 전기 자체를 생산하는데 환경 오염이 크다라는 그렇지. 거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즘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괜히 이 경유차만 얻어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유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짜증이 나겠는데 짜증 난다고 또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늘 그렇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지. 미세먼지 맞는다고 다 죽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때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뭐 집안에만 틀어박히 마시고 그렇지. 나가서 미세먼지도 듬뿍 마시고 오시고 아. 그런데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마시면 내가 안 죽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즐기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끝이야. 끝. 끝.